죄송해요. 수리비는... 아니, 그 흉터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낡은 스쿠터와 검은색 벤츠가 부딪혔습니다.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아 소녀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다가온 회장은 그녀의 왼손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흉터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쿵쾅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녀의 이름을 묻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재벌 회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사라진 줄 알았던 손녀가 운명처럼 다시 눈앞에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11시, 낡은 스쿠터의 엔진 소리가 텅 빈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18살 지아는 온몸이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채로 핸들을 꽉 움켜쥔 채 마지막 배달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헬멧 안쪽으로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빗방울이 뒤섞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시간 안에만 도착하게 해주세요. 지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카페, 식당을 거쳐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4번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빗물에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두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면 금세 힘이 났습니다. 보육원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은 지 6개월. 지아는 15살 민서와 9살 예지를 데리고 나와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3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뿔뿔이 흩어질 뻔했던 동생들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지아는 감사했습니다. 스쿠터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지아는 배달 시간에 늦지 않으려 더욱 서둘렀어요.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는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고 뒷좌석에 앉은 박태준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회장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이곳을 찾았죠. 손녀 지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그리고 아들 부부가 지아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그 주변을 말입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돌아가시는 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조금만 더 돌고 가세. 회장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대신 그룹을 진두지휘하는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벤츠는 어느새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이곳은 부유한 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회장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어요. 15년 전 지아를 찾아 헤매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곳이 바로 이 근처였으니까요. 아버지, 저희가 곧 지아를 찾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쪽에서 봤다고.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뒤 회장은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죠. 지아를 찾으러 나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녀를 잃고 아들과 며느리마저 잃은 그날 이후 회장의 삶은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가족을 잃은 빈자리는 결코 채울 수 없었습니다. 벤츠가 코너를 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전조등 빛이 빗줄기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에서 마주친 것은 낡은 스쿠터였습니다. 지아는 배달 시간에 쫓겨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코너를 돌고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큰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스쿠터는 제어를 잃고 옆으로 쏠렸어요. 안 돼.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스쿠터가 벤츠 측면을 들이받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소리마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아는 충격으로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나뒹굴었고 배달 가방에서는 김치찌개가 담긴 용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빗물과 섞여 도로 위로 번져갔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왼쪽 팔꿈치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의 옆면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번쩍이던 도색은 긁히고 찌그러져 처참한 모습이었죠.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런 고급차라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펼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손전등을 꺼내 차량 손상 부위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도 내려와 지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지. 운전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아는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측면 전체가 손상됐습니다. 도어 2개 교체해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끊고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무적이면서도 단호했어요. 수리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대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그녀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어요. 8천만 원이면 그녀가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10년은 걸릴 돈이었습니다. 아니,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면서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뜨거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지아는 비를 맞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한테는 돌봐야 할 동생들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며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생들 사진이 들어 있었죠. 돈은 이 정도라도 먼저 드려도 될까요? 15살, 9살. 아직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보육원도 문을 닫아서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 애들은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지아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처량해 보였어요. 오늘도 동생들 반찬거리 사려고 마지막 배달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우산을 들어 그를 가렸죠. 태준은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소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주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죠. 일어나게. 비를 맞고 있으면 안 되네. 태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태주는 지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지아가 왼팔을 감싸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손의 검지손가락에 뭔가 있었어요. 태주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팔을 다쳤나? 병원에 가봐야겠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부딪힌 것뿐이에요. 지아가 황급히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태준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을 따라 길게 난 흉터,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그것은 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흉터였습니다. 15년 전 3살배기 손녀가 할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달려오다가 뜨거운 미역국 냄비에 데웠던 바로 그 자리.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태주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비에 젖은 긴 머리, 큰 눈, 오똑한 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지아입니다. 지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성은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와 똑같은 이름이었죠. 태주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다시 물었습니다. 나이는? 18살입니다. 18. 계산이 맞았습니다. 15년 전 3살이었던 손녀가 지금쯤이면 정확히 18살이 되었을 거예요. 태준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최고 의료진으로 치료받게 하고. 네. 하지만 회장님, 내 말대로 하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리비 걱정은 하지 말게. 일단 병원에서 치료부터 받도록 해.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의 눈빛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8천만 원이나 되는데. 걱정 말게. 그보다 자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나? 주소를 알려주면 누군가 보내서 안부를 전하도록 하지. 태준의 배려에 지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차로 돌아가며 태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그 흉터.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15년이란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지아일지도 몰라. 태주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15년 만에 드디어 가족을 되찾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기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죠. 비 오는 밤 운명적인 사고로 만난 두 사람.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준비한 기적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룹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병원의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난생 처음 보는 깨끗하고 넓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시트는 포근했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난방시설은 그녀가 살던 좁은 월세방과는 차원이 달랐죠. 간호사가 부드러운 손길로 지아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타박상이 심해서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아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동생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나요? 치료비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이미 처리되었다고요. 그래도 지아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병원 귀빈실에서 태주는 김 비서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준을 20년 넘게 모신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회장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 주게. 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등록상 이름은 한지아, 2007년 3월 15일 생으로 현재 만 18살입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생일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자신의 손녀 박지아와 생일이 똑같았던 겁니다. 성이 한씨라. 가족관계는? 부모님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늘품 보육원 출신입니다. 특이한 건 보육원 입소 기록이 2010년 6월로 되어 있는데 당시 나이가 3살이었다고 합니다. 태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2010년 6월. 그것은 지아가 실종된 지 2달 후였어요.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보육원 위치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정확히 김 실장이 주소를 읽어주는 순간 태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15년 전 손녀가 실종된 지역에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없이 속고 실망해왔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노리고 가짜 손녀 행세를 했던가요?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네. 태준의 말에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자 지아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준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편히 있게. 부상은 어떤가?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가족이 걱정하겠군. 연락은 했나? 지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그럼 아까 말한 동생들은? 같은 보육원에서 지낸 아이들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저한테는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지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보육원이 6개월 전에 문을 닫았어요. 재정난 때문에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상황이었죠. 민서는 15살, 예지는 9살인데 그 어린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방을 구했어요. 좁은 월세방이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힘들어도 가족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태준은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두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그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보육원 이름이 늘품이라고 했나? 네, 맞아요. 경기도 양평에 있었어요. 태준과 김 실장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역시 모든 게 일치했어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보육원에는 언제부터 있었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3살 때부터였다고. 그 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지아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따뜻한 목소리. 하지만 깨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태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혹시 그게 자신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런데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명함을 꺼냈어요. 대신 그룹 박태준이라고 하네. 지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신 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곳의 회장이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말이야. 혼자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거지. 태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수리비도 신경 쓰지 말게. 대신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 동생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싶네.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죠. 정말이신가요? 내일 퇴원하면 비서실로 연락하게.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지. 태준은 병실을 나서며 김 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기록을 극비리에 조사하게. 특히 보육원 입소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고들어봐.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박인호 상무에게는 절대 알려선 안 돼. 그 아이가 우리 회사에 온다는 것도 비밀로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박인호 상무가 왜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잃어버린 손녀라면 대신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욕심이 많은 박인호는 분명 해코지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태준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정말 내가 맞니?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우리 지아가 맞니? 태준은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을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신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 빌딩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지아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지아의 수수한 차림새가 유독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당당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로 가려고 하는데요. 안내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명단을 확인하고는 공손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최고층인 50층에 도착하자 김 실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로 지아를 맞이했어요. 한지아 씨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조용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지아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거운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집무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왔나? 앉게. 태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지아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자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계약서야. 읽어보고 동의하면 서명하게.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6개월간 회장 개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그 대가로 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조항이 지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의 동생 2명 모두 대신 그룹 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시설에서 생활하며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보살펴준다니요.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 또 있을까요? 동생들은 정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건가요? 당연하지. 최고의 시설과 교육을 제공할 거야. 자네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말이지. 지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한자 한자 정성껏 이름을 써내려가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가 깊이 인사하자 태주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실장을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를 비서실로 안내하게. 당분간 간단한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지아가 나간 후 태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김 실장은 태블릿을 꺼내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늘품 보육원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식 서류상으로는 2010년 6월 10일에 신원 미상의 여아가 입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이라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실종된 것이 4월 15일이었으니 2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보육원 입소 날짜가 경찰 수사 종결일보다 이틀 늦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시기를 조작한 것처럼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아의 흔적을 감춘 것이 분명했죠. 원장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육원에서 일했던 보육교사 한 명을 찾았습니다. 내일 만나볼 예정입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손녀가 사라진 그날을 떠올렸어요. 고급 리조트에서 집안 행사가 있던 날이었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지아가 사라졌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까지 동원해 수색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박인호는 어떤가? 최근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 지아 씨의 존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박인호, 태준의 조카이자 대신 그룹의 상무.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태준은 그의 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손녀가 사라지자마자 후계 구도에 뛰어든 것도 그였고 지금까지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절대 그 녀석 눈에 띄지 않게 해. 특히 지아가 내 곁에서 일한다는 걸 알면. 태주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김 실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만약 지아가 정말 잃어버린 손녀라면 인호는 위험한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한편 비서실에 배치된 지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무실, 최신 컴퓨터, 그리고 친절한 동료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점심시간 지아는 휴대전화로 동생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민서와 예지는 새로운 기숙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 정말 좋아. 방도 넓고 밥도 맛있어. 예지의 해맑은 목소리에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도 덧붙였어요. 언니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 우리 이제 흩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럼 언니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게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김 실장이 지아를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외출하신다고 하네요. 동행 준비하세요. 지아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 양평? 자신이 자랐던 늘품 보육원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태주는 벤츠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지아를 찾아 헤매던 곳과 보육원 위치가 10km도 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죠. 그는 지아를 통해 15년 전의 비극적인 퍼즐 조각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 양, 그 보육원에 대해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나? 혹시 평소에 자주 갔던 장소라든지. 글쎄요. 보육원은 문을 닫았지만 뒤편에 작은 낡은 놀이터가 있었어요. 자주 숨바꼭질을 했던 곳인데 가끔 꿈에서 그곳이 보이기도 해요. 낡은 보육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기서 자랐어요. 이제는 텅 비어 있네요. 태주는 건물 대신 뒤편에 잡초만 무성한 낡은 놀이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아도 뒤를 따랐죠. 1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녹슨 미끄럼틀과 고장난 시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왠지 모를 기시감에 이끌려 놀이터 구석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닥에 파묻혀 있던 희미한 표지판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흙을 털어내자 표지판에는 아이들 안전지킴이 박민준 기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만들었던 거야. 박민준은 태준의 죽은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 아들 부부는 실종된 지아를 찾기 위해 양평 일대를 수색하다가 지아 또래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보육원에 이 작은 놀이터 시설을 기증하려 했었죠. 하지만 기증식 당일에 사고가 났고 미리 설치했던 표지판만 덩그러니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아를 곧 찾을 것 같아요. 이 근처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만들면서 뭔가 단서를 잡은 기분입니다. 15년 전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했던 그 전화가 태준의 귓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은 표지판을 쥔 채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지아는 놀이터를 둘러보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는 듯 아련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차 안에서 내내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15년 전에 이미 너를 찾아 이곳까지 왔었구나. 이 표지판이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단서였어. 태준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일찍 퇴근하게 오늘은 푹 쉬도록 해. 태준의 마음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손녀가 자란 곳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운명적인 단서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증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면 15년 전에 비극을 만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어요. 사흘 후 이른 아침 김 실장이 들고 온 두꺼운 서류철이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담겨 있었죠. 첫 장에는 늘품 보육원의 공식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추정 나이 3살의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김 실장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태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를 보십시오. 경찰이 실종 수사를 종결한 날이 6월 8일입니다. 그런데 보육원 입소는 6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어요. 이틀의 시차. 누군가 의도적으로 날짜를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연관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시간차를 둔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 실장이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랜 그 노트는 보통 일기장처럼 보였어요. 전직 원장이 개인적으로 쓴 일지입니다. 정식 기록과는 별개로 보관하던 것인데 원장의 딸이 이사를 하면서 버리려던 걸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태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일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 4월 15일자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밤 10시경 보육원 정문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고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왼손 검지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아이는 계속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고 있었다. 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바로 지아가 실종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다는 대목에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일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주머니에서 작은 은반지가 나왔다. 지아라고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새벽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 거액을 주며 아이의 입소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다. 실종 사건과 연관되면 안 된다면서. 나는 보육원 운영이 어려웠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이 후회된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 그게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박인호. 태준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대신 그룹 후계자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찾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혹시 우리 보육원의 그 아이가 그들이 찾던 아이는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겁이 났고 진실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 태준은 일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아들 부부는 지아를 찾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아는 이미 보육원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원장이 진실을 말했다면 아들 부부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호가 우리 집에 머물던 때가 언제였지? 15년 전 4월 마침 상무님이 해외 발령을 앞두고 있어서 회장님 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안 행사 때 지아가 사라졌고 인호는 재빨리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입소 기록을 조작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지웠죠. 더 끔찍한 것은 아들 부부의 사고였습니다. 인호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컸어요. 지아가 있을 리 없는 위험한 곳으로 아들 부부를 유인했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의 물음에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직이야.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법적으로도 그룹 내부적으로도 인호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태주는 서랍에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창립 기념 행사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지아를 내 개인 비서 자격으로 참석시키게.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행사장에서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용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컵이나 포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인호에게는 지아가 단순히 사고 합의금 대신 일하는 직원이라고만 알려. 절대 의심하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나간 후 태주는 일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특히 음반지 부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그것은 분명 자신이 지아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던 날에 아들 부부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증표로 만든 그 반지를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과학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15년 동안 대신 그룹에 기생하며 살아온 인호에게 그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주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15년 전 그날의 석양 같았습니다. 지아를 잃고 아들 부부마저 잃었던 그날 말이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아야. 이제 할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란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었어요. 비록 15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고 악인을 응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신 그룹 창립 기념 행사를 사흘 앞둔 저녁 박태주는 집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스탠드 불빛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아도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태주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늦게 일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의 태준이 자신의 아들에게 불러주던 노래였고 아들은 또 그 노래를 어린 지아에게 불러주곤 했죠.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콧노래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지자 서류를 정리하던 지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아의 큰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흐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 양, 왜 그러나? 태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 노래를 저희 아빠가 불러주셨어요.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아들의 목소리가 아이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니. 이 노래는 바로 내 손녀를 재우던 자장가였어.
이름 흉터에 이어 이제는 기억의 조각까지 일치하다니. 태주는 충격과 환희로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노래만은 따뜻한 품에 안겨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손으로 목 언저리를 만졌습니다. 그때 태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지아의 목에는 가느다란 은색 체인이 걸려 있었고 그 끝에 작고 낡은 은반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옆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 반지, 지아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평생 지니게 하려고 특별히 만들었던 바로 그 은반지 아닌가. 15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지아가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부모님과 관련된 유일한 물건이에요. 보육원에 왔을 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고 해요. 반지의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지아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흉터, 이름, 자장가, 그리고 이 반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 내 손녀, 박지아가 분명해. 그는 충격으로 떨리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혹시 실수를 한 건가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그는 지아를 향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아 양이 가진 물건과 그 기억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나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 태주는 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남았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아이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자. 그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 지아 양은 참 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지아 양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지아는 태준의 따뜻한 눈빛과 위로에 복받쳐 다시 흐느꼈습니다. 비록 회장님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헌신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과 같은 안전한 울타리를 느꼈어요. 은반지는 여전히 지아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증표였어요. 아주 긴 시간을 건너 가족을 다시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던 거죠. 태주는 지아를 지켜보며 남은 며칠 동안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신 그룹 창립 기념 행사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의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키자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인가? 태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져가도 될까요? 어서 오게. 전화를 끄는 태주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과학이 증명해줄 진실의 순간이 말이죠.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위에는 최고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서류를 꺼내 펼치자 맨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일치.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었죠. 우리 지아. 정말 우리 지아가 맞았어. 태준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지아를 불러주게. 이제 모든 걸 말해줘야겠어. 김 실장이 나가고 잠시 후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붉어진 눈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준은 지아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렴. 지아가 서류를 읽어 내려가자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너는 내 친손녀가 맞아. 15년 전에 잃어버렸던 박지아. 그게 바로 너란다. 지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지아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그 호칭에 태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래. 우리 지아야. 드디어 만났구나. 태주는 지아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그리움을 달랬어요. 지아도 태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비록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신을 이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한참을 울고 난 후 태준이 지아의 얼굴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한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나누었어요. 잠시 후 태주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태주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행사 중에 3살배기 지아가 갑자기 사라진 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그날의 혼란, 그리고 지아를 찾으러 나간 부모님의 비극적인 사고까지. 지아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지아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박인호, 내 조카 녀석이 널 유기한 거였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말이야. 지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어요. 보육원 기록을 조작하고 경찰 수사가 끝난 후로 입소 날짜를 바꿨어.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렸어. 위험한 길로 유도한 거지. 그 결과가.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이었다는 진실에 숨이 막혔죠. 그런 일이. 지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주는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 부모님도 지키지 못해서.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한 일이잖아요. 지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다니. 지아는 흐느꼈습니다. 태준도 함께 울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한참 후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박인호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회사에 있어. 상무로 일하면서 여전히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지. 지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렸어요. 그동안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잘 살았다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태주는 지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이 회사의 정당한 후계자야.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할 때가 왔어.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었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는지, 왜 부모님이 안 계셨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던 할아버지가 있고 자신을 찾다가 목숨을 잃은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지아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아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15년의 거짓을 걷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녁, 지아는 할아버지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태주는 지아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지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이해와 사랑의 빛이 담겨 있었죠. 지아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하나하나에 15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죠. 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부모님도 저를 찾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으면.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저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지아는 일어서서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태주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녀를 품에 안았어요. 마치 15년 전 어린 지아를 안던 그때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동안의 그리움을 대신했어요. 창밖에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에게는 동생들이 있어요. 민서와 예지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 같은 동생들이에요. 지아가 할아버지 품에서 떨어지며 말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단다. 내가 그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도 잘 알아. 그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지. 내 동생들이라면 내 손녀들이나 다름없어. 당장 데려오도록 하자. 태준은 김 실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민서와 예지가 도착했어요. 두 아이는 거대한 저택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언니, 여기가 정말 할아버지 집이야? 예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민서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자상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맞이했어요.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손녀들을 만난 할아버지의 모습뿐이었죠. 민서야, 예지야.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지아의 말에 두 아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는 두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손녀들. 이제부터 이 집이 너희 집이란다.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지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너희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태주는 집사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이 우리 집 식구다.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고 아이들 방도 최고로 준비하도록.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커다란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탁이었어요. 태주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차린 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 봐요. 예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언니가 있어서 우리도 이런 행운이 생긴 거야. 그렇지, 언니. 민서의 말에 지아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가족이었어. 이제 할아버지까지 계시니까 더 든든한 가족이 된 거지. 태주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15년 동안 텅 비어있던 이 집에 드디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거실에 모든 직원을 소집했어요. 집사부터 정원사까지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였죠. 오늘은 우리 집의 특별한 날이다. 15년 만에 내 손녀가 돌아왔다. 태준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박지아, 내 손녀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민서와 예지는 지아의 동생들이다. 이제부터 이 세 아이는 이 집의 주인이니 모두 정성껏 모시도록. 직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15년 동안 회장의 슬픔을 지켜봐 왔기에 손녀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아이들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예지는 공주님 방 같은 예쁜 방을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고 민서는 책이 가득한 서재가 딸린 방을 보며 감동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15살 소녀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언니를 잘 부탁드려요. 언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태주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고 있단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모두 지켜줄 거야. 마지막으로 지아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15년 전 어린 지아를 위해 꾸며놓았던 방이었어요. 태주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내 방이었단다.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하고 관리했어. 지아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인형들, 작은 책상과 의자까지 모든 게 3살 아이를 위한 것들이었지만 15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마음대로 바꿔도 돼.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씩 바꾸고 싶어요. 이 방에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와 새손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밤이었습니다. 지아가 박가의 정식 손녀로 인정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아직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박인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고 지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비밀은 언제까지나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지아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준비한 각종 문서들을 분류하며 회사 업무에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들어선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잘 다려진 명품 양복,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그는 지아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이 누구지? 여기가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곳으로 하나?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죠. 저는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하는 한지아라고 합니다. 지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어요. 비서실? 김 실장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일했나?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인호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오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지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상하군. 회장님이 새 직원을 뽑으면 반드시 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인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지아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서류 어디서 난 거야? 회장님께서 직접 맡기신 업무입니다. 지아의 대답에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는 지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순간 인호의 시선이 지아의 왼손에 멈췄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그녀의 검지손가락에 길게 난 흉터가 보였어요.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는 15년 전에 이미. 인호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름이 한지아라고 했나? 나이는? 18살입니다. 18.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15년 전 3살이었다면 지금쯤 18살이 되었을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보육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인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15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하지만 왜 회장은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인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정말 박지아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후계자 자리를 노리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죠. 그래, 열심히 일하게. 인호는 차갑게 말하고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운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던 박인호.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눈앞을 스쳐간 남자였습니다. 지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연 인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인호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왔나, 인호? 예, 회장님. 해외 출장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인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앉게. 인호가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밖에 있던 여직원은 누구입니까? 새로 뽑으신 건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네. 그 배상건으로 잠시 일하는 직원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인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 나이가 어려 보이던데요. 18이라고 하더군요.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인호가 이미 지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저 궁금해서요. 인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장실을 나온 인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한지아라는 여자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특히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알겠습니다, 상무님.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박지아라면 절대 그냥 둘 수 없었어요. 15년 전처럼 또다시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지아는 복도 끝에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마주친 남자 박인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뇌리에 박혀 있었죠.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저 남자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인호를 만났나? 조심해야 한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김 실장이나 경호원과 함께 움직이거라. 지아는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인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지아는 퇴근길에 김 실장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손을 넣어 문을 막았어요. 박인호였습니다. 같이 타겠네. 인호는 무표정하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세 사람은 침묵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인호는 거울에 비친 지아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 손가락의 화상 흉터, 심지어 손짓 하나하나까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15년 전 그 아이라는 확신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인호가 먼저 내렸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지아 씨. 지아가 몸을 굳혔습니다. 인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 잘 부탁하네. 그 말에는 어떤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상무님. 인호가 사라진 후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아 양 괜찮습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박인호 상무가 이미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해칠까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5년 전에도 그랬으니까요. 만약 지아 양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분명 뭔가 시도할 겁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정당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태준의 서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준, 지아, 김 실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경호팀장이 모였어요. 인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 태준은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아야, 이제 선택해야 한다. 내 정체를 공개하고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증거를 모을 것인가. 지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손녀를 믿는다는 신뢰도 담겨 있었죠. 한참 후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저 사람이 1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태주는 손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라.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지아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부모님 같았어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죠. 아빠,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지아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인호와의 조우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난 일요일 오후 태준의 서재에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책장 가득 꽂힌 두꺼운 책들 사이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태준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지아 앞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대신 그룹 상속 및 경영권 이양 계획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지아야, 이제 내가 이 그룹의 정식 후계자로서 모든 권한을 가질 때가 됐다. 태준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대신 그룹 전체 지분의 60% 그리고 회장직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 지아는 서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제안을 조금만 보류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보류? 왜 그러니?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비 오는 밤 좁은 골목길을 달리며 동생들 반찬거리 하나 사려고 필사적으로 일하던 제 모습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육원 출신들은 18살이 되면 세상에 내던져져요.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태주는 손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대신 그룹의 자금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보육원 출신 자립 지원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어요. 주거 지원부터 취업 교육, 심리 상담까지 모든 걸 제공하는 거예요. 지아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밤마다 정리해온 계획서였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메모들이 빼곡했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아야, 내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아이인지 할아버지가 또 깨달았구나.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서울 시내를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좋아. 할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내가 원하는 스타트업을 세워라. 그리고 그 경험을 쌓은 후에 그룹을 이끌어도 늦지 않아. 지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서와 예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방학을 맞아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언니, 할아버지랑 무슨 얘기해? 예지가 해맑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어요. 민서, 예지야.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15살 소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많은 법적 문제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복잡한 서류 얘기만 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나중에 언니처럼 힘든 아이들을 법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의사가 될 거야. 예지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참는 애들도 있었고, 나는 그런 애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 아이 모두 자신의 고통을 딛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아. 할아버지가 너희 모두의 꿈을 이뤄주마. 민서는 최고의 로스쿨에 보내주고 예지는 의대 진학을 지원하마. 열심히 공부하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지도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아는 두 동생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셋이서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약속해. 세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신 그룹의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 실장의 비밀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인호의 비리 증거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지난 10년간 총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쟁사의
그룹 기밀을 유출한 증거입니다. 이메일 기록과 통화 녹취까지 확보했습니다. 태주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호의 범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군.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오전 10시 대신 그룹 본관 20층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긴급 경영회의라는 공지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인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회장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히려 이 기회에 회장직을 넘겨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우리 그룹 내부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는 인호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인호 상무. 지난 10년간 그룹 자금 3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양옆에서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 우리 그룹의 핵심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메일 기록,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보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인호는 15년 전 제 손녀를 유괴하고 제 아들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오늘 즉시 박인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틀 후 대신 그룹 본사 1층 대형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제 곁에는 15년 만에 돌아온 제 손녀 박지아가 있습니다. 태준의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아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아입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박인호 전 상무의 범죄에 대한 진실과 함께 제가 준비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아는 스크린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보육원 출신 자립 지원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자 사회에 내던져졌고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죠. 그런 제가 이렇게 가족을 만난 건 기적입니다. 지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주거 지원, 취업 교육, 심리 상담, 창업 지원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신 그룹은 이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며 저는 이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아는 당당한 자세로 질문을 받았어요. 후계자로서가 아닌 스타트업 대표로 먼저 시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리더는 약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아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손녀가 아닌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주는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지아야. 지아는 할아버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대신 그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박인호의 몰락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인호는 초라한 회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때 대신 그룹 상무로 위세를 떨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피고인 박인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횡령, 배임, 기밀 유출, 그리고 15년 전의 유괴 및 살인 교사죄까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아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이었죠.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정의가 이겼어요. 지아의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현대식 건물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의 다리, 보육원 출신 청년 자립 지원센터. 지아가 1년 전 시작한 스타트업은 이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니 젊은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취업 면접 연습이 한창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아 대표님, 오늘도 신규 입소 상담이 5건 잡혀 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후 2시부터 한 분씩 만나도록 하죠. 센터를 설립한 지 1년, 이미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중 70%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20%는 창업에 성공했어요. 나머지 10%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술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지하의 사무실 벽면에는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들이 이제 희망을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대표님, 오늘 M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센터를 소개하는 거라면 좋죠. 지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로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아는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로 동생들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 민서는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된 민서는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사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학생회장 선거에서 이겼어. 민서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서 대단한데? 응. 학교에서 봉사 동아리도 만들었어. 보육원 아이들 멘토링 프로그램이야. 언니가 하는 일 보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었거든. 지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서는 이미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며 예지가 나타났습니다. 10살이 된 예지는 과학영재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언니, 내가 오늘 화학 실험에서 1등 했어.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 예지의 눈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지가 정말 대단하네. 나중에 꼭 훌륭한 의사 되는 거다? 당연하지. 언니들이랑 할아버지를 꼭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세 자매는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대저택에 도착하니 넓은 잔디밭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73세가 된 태주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이제는 회사 일을 대부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지아가 달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손녀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법원 판결 소식 들었단다. 수고했어, 지아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든 건 내 용기와 노력이었어. 할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란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태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단다. 지아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불행이 때로는 가장 위대한 축복으로 변한다는 거야. 15년 전 너를 잃었을 때 할아버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단다. 태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고 민서와 예지까지 가족이 되고 이 모든 게 운명이 준 위대한 기적이야. 지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아의 눈빛은 단단하고 밝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와 예지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동시에 외치며 잔디밭으로 달려왔습니다. 태주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우리 손녀들, 학교는 어땠니? 예지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오, 그래. 우리 예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민서도 할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학생회장이 됐어요. 앞으로 학교를 더 좋게 만들 거예요. 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세 손녀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어요. 너희들 모두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따스한 저녁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집사가 나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각자의 하루를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주는 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아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냈고 서로를 지켜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다시 잔디밭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지아를 무사히 찾았단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제 편히 쉬렴. 지아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민서와 예지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네 사람은 서로 어깨를 기대고 한참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 고통과 상실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있는 네 사람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무척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운명은 때로 잔인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깊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죠. 대저택의 따스한 불빛 아래 박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꿈빛 이야기였습니다.